큰 관점에서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경영해 나가야 되는지 그 로드맵을 좀 설명드릴게요. 그걸 알고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랑 그걸 모르고 계획을 세우는 거랑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사회생활 하시면서 그 힘든 그 인간관계를 견뎌내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경제력이 계속 유지되거나 더 커지게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사실.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지만 다른 사람들도 보살필 수 있고 눈에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내가 자꾸 경제력이 한 달에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가 500만 원이었다가 100만 원이었다가 이러면 늘 삶이 불안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렇게 힘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계속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만 견디면 그래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더 크게 키워 나가야지만 점점 더 삶이 윤택해지고 또 챙겨야 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챙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삶이 이제 40대 이후부터 조금씩 편해지고 조금씩 안정적이 되려면 지금부터 좀 30대와 40대 전체의 삶을 조망하는 관점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생산성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첫 번째 목표는 이직을 하는 거예요. 빨리 그 환경에서 벗어나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벗어나서도 내가 좋은 사람들 곁에 있어도 이제 다른 목적과 다른 목표가 필요해지거든요. 삶은 계속되잖아요. 아무리 빨리 죽고 싶어도 100살까지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린 100세 시대를 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앞으로 40대까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경제력을 갖춰놔야 50대, 60대, 70대까지 그래도 고생 안 하고 좀 따박따박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인생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그 사이에 가정도 꾸리고 이제 아이도 낳고 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려면 그 시기마다 필요한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생산성 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이직은 할 겁니다. 이후에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후에 되셨어요? 일단 제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나이가 40살이에요. 딱 40살이고요. 그리고 저는 모두의 사수를 창업한 게 이제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3년 반 정도 돼서 지금 이제 근로소득이라고 하죠. 이제 회사에 소속돼서 월급을 받았을 때 이게 삶이 한 10년 정도 되고요. 이제 근로소득이 저는 지금 사업소득으로 전환됐죠. 1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배운 전문성으로 그것과 연결된 모두의 사수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어요. 당연히 근로소득보다는 사업소득이 많이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돈이 생기잖아요. 계속 써도. 그 돈을 잘 모으다 보니까 시드머니가 돼서 그걸 자산으로 바꾸고 있어요.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산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 생기겠죠, 소득이. 그러니까 우린 그 돈을 많이 키우는 것이 안정적인 경제 생활의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근데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근로소득을 만들고 근로소득을 만드는 동안 배워야 되는 전문성을 배우고 그걸 사업소득으로 전환해서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거기서 남는 돈을 불로소득으로 만들기 위해 자산화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스킵하고 처음부터 시드머니를 모아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엄청 큰 것 같아요. 마음이 조급하고 회사 생활이 힘드니까 실제로 겪고 계신 것처럼 인간관계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아예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점점 더 가면 갈수록 그런 상황이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는 젊은이들이 대부분 사회성이 부족해요. 소셜 스킬들이 부족한 거죠. 저 사람 비위도 맞출 줄 알고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쁘다고 표현도 해야 되고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호불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무색무취의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흔히 우리가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정말 그쵸? 어떤 사람하고는 코드가 맞지만 어떤 사람하고는 안 맞고 막 이리저리 이제 파도처럼 휩쓸려서 네, 회사 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회사 생활을 이제 이럴 때일수록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크고 넓게 생각하시고 지금 하나씩 하나씩 목표를 설정하셔야지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처음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일이 저한테 맞는 일이다, 저한테 맞지 않는 일이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저도 대학교 졸업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게 된 사람이거든요. 저는 대학교 1학년은 공대생으로 학교를 입학했는데 교수님의 권유로 전과를 했어요. 대학교 2, 3, 4학년을 이제 시각 디자인과를 나와서 이제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제가 디자인과를 그냥 전과한 게 아니고 전과 시험을 준비해서 이제 전과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보니까 입시 미술을 미대생들은 전부 다 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빠르면. 늦어도 한 2, 3학년 때부터는 전부 다 그 미술을 배워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자격지심이 생긴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과정을 한 번도 안 겪어왔으니까 소양이 그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부족하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제가 미대 생활을 할 때는 2, 3, 4학년 동안 전부 다 그림을 그리는 것에만 막 집중하고 매몰됐던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이 막 그 카메라 사가지고 카메라로 사진 촬영해가지고 합성하고 이런 그 실무에 필요한 그런 도구들을 배우고 스킬을 쌓을 때 저는 한참 뒤처져가지고 막 그림 그리고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대학교 4학년 마치고 회사를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 바퀴 느린 거잖아요, 저는. 다른 아이들은 포토샵 마스터가 돼가지고 이제 디자인 에이전시나 이런 데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저는 포토샵을 하나도 못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교수님께서도 제가 좀 불안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한국에는 아직 유명하진 않은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시아 이쪽에서는 엄청 핫한 소셜 커머스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한국에 곧 이제 론칭을 한단다. 너 회사 어디 갈지 못 정했으면 여기라도 지원해서 면접을 봐봐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이제 막 엄청나게 멋진 영화 포스터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싶어 했고 광고 디자인 이런 것들에 이제 로망이 있었는데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거나 막 배너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뭔가 디자인이 아니다, 소위 좀 짜치는 일이다, 좀 이런 관념이 되게 강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제가 그거라도 해야지,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배웠습니다. 실제 회사에 들어가서 1년 반 정도 그 회사 생활을 했는데요. 처음 제안받았던 연봉이요, 1,800만 원이었어요. 또래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연봉이었어요. 보통 아이들이 그 시절에 2,400만 원 받고 회사 생활을 하거나 좀 높게 받은 애들은 2,700만 원, 대기업 들어간 애들은 3,4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받고 시작하던 시절이었거든요. 1,800만 원이면은 제가 편의점에서 알바했을 때랑 거의 비슷해요, 시급이. 제가 실수령액이 4대 보험료 떼고 한 123만 얼마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그 회사 생활이 지옥 같았겠어요. 회사도 갑자기 커지는 바람에 조직의 인원이 막 2,000명 정도 됐었고 제가 속한 부서 사람들만 막 150명, 갑자기 막 200명, 막 300명까지 막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로부터의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았었고 또 회사 생활을 하는 내내 야근을 하거나 제가 막 10분, 20분씩 회사에 일찍 출근하는 날에는 너무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한테 돈을 더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무슨 생각을 하면서 회사를 다녔냐면 시간에 딱 맞춰서 출근하고 6시 퇴근이면 5시부터 이제 퇴근할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손해본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시급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사람들이 전부 다 싫어하는 월급 루팡 같은 삶을 실제로 몇 개월 동안 살았던 거죠, 그 회사에서. 근데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이 생겼었냐면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위계가 약하고 되게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성정이 좀 드세고 좀 못된 언니들이 동생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할 일을 그 동생들한테 막 다 나눠주고 직급도 있는 게 아닌데 자기가 팀장 막 관리자 역할 행세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게 이제 들통이 난 거죠. 그 괴롭힘을 계속 당하던 여직원이 상급자한테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드니까 보고를 올린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좀 고쳐달라고. 그때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요, 지금까지 디자이너 기획자들이 작업했던 모든 작업을요 정리해가지고 상부에 제출하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일을 열심히 안 한 건 맞지만
그래도 할당량의 일을 매일매일 하긴 했으니까 전혀 부끄러울 게 없었죠. 근데 중간에 자기가 일을 하나도 안 해놓고 일한 척 했던 사람들은 그 시절에 많이 퇴사를 하거나 혹은 뭐라고 하죠? 다른 부서, 한직으로 이제 부서 이동을 하거나 사실상 권고사직인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해고를 당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저께까지만 제 동기였던 친구예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하루아침에 제 상급자가 된 거예요. 왜냐면 저보다 일을 5배 많이 했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보고 뭘 깨달았냐면 내가 받은 만큼 일하니까 성장을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일하려면 지금 뭘 더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그때 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일은 더럽게 재미없고 인간관계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먹고 살려면 이런 것들을 좀 적응하고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 관계에 좀 신경을 더 쓰고 일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서서 일감이 많이 저한테 몰리더라고요. 근데 일감이 몰리는데 제가 일을 잘하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포토샵을 하나도 못했다고 했었으니까. 그랬더니 일이 늘어난 만큼 수정사항도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려는 저의 태도와 자세를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칭찬을 해줘서 저도 좀 뿌듯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를 엄청 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쟤는 실력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일을 많이 받냐. 지금 하고 있는 거나 잘해. 이런 식의 피드백을 엄청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일이 재미가 없어지고 이 업이 내 업이 맞을까? 내 길이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엄청 했었어요. 이러다가 더 이상 죽도 박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디자인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을 다녔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뭔가 그런 전문 교육을 해주는 교육기관이 없었어요. 뭐 제가 그걸 찾으려는 노력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좋은 디자인 레퍼런스 같은 것들을 제가 찾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일과 후에 똑같이 보고 베끼는 연습 같은 것들을 평상시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실전에도 필요한 포토샵 스킬들, 합성하는 기술들, 채널로 느끼 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아름아름 찾아가지고 실무에 적용하려는 그런 연습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와, 쟤 디자인 잘한다. 그리고 또 저는 그때 당시에 기획자랑 디자이너가 나눠져 있었는데 기획과 디자인을 동시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위 시간 동안 만들 수 있는 상세 페이지의 개수가 많았어요. 왜냐면 저는 대기 시간이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기획자가 기획해줄 동안 디자이너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나 디자이너가 일할 때는 기획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기획과 디자인을 동시에 하니까 계속 끊김없이 일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만들 수 있는 상세 페이지 수가 많았고 또 제가 디자인할 때 목표는 잘 파는 디자인이었어요. 예쁘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좀 주위 사람들한테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디자인 예쁘게 잘한다라는 얘기는 못 들었지만 한 번도 되게 쟤는 일 잘한다. 이런 얘기들을 어느 순간 듣게 된 거죠.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이 일이 점점 재밌어지는 거예요. 판매가 잘 되면은 막 기분이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밤 12시에 마감이거든요. 상품들이 이제 공개가 되는 게 밤 12시부터였으니까. 그러면 저는 밤 12시까지 집에 안 갔어요. 오픈되고 나서 판매되는 것들을 보면서 상세 페이지를 계속 수정하거나 다 팔릴 때까지 그렇게 막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혼자 신이 나서요. 왠지 일이 재밌고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해주고 저를 좋게 봐주니까 한 번도 그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살면서. 그랬더니 저 스스로가 밤늦게 일하고 집에 늦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재밌고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반 동안 회사 생활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받았던 연봉이 1,8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연봉이 2,700만 원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한테. 영진님, 근데 영진님은 모르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들어올 때부터 2,700만 원으로 들어왔다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엔 좀 속상했어요. 뭐 내가 진짜 재주가 없으니까 1,800만 원으로 들어왔나 보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좀 주목한 건 그 연봉의 인상률이었거든요. 연봉이 50% 상승한 거예요. 그쵸? 내가 열심히만 하면 누군가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도 이 일이 내 일이 맞는가 아닌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 어떻게든 인정받고 어떻게든 그걸 통해서 성과를 내니까 그 일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때 경력을 인정받아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거든요. 두 번째 회사. 두 번째 회사는 마케팅 회사였어요. 근데 저는 마케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저한테 제안한 연봉이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죠. 연봉이 4,500만 원이었거든요. 마케팅은 모르지만 그 회사에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을 했는데 제가 그 회사에서 3년 반 동안 팀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미 저는 첫 번째 회사에서 이리저리 감정에 휘둘리고 지옥 같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이런 것들을 엄청 이 기복이 있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시절로. 이미 과거의 영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절실하게 내가 이 회사에서 능력을 좀 인정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또다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 시절에 제가 뭘 했냐면 온라인 마케팅 회사였거든요. 그 회사.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이제 저한테 보여주는 배너들 있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수집했고요. 그걸 클릭해서 나오는 우리 랜딩 페이지라 그러죠. 그것도 전부 다 캡처를 해가지고 그걸 하루에 12개씩 분석했어요. 이 광고는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으며 목표는 무엇이고 카피라이팅,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는 따로 다 옮겨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 같은 것들 있죠. 그 이미지들도 전부 다 글로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 새롭게 출시된 어떤 음료가 있으면 그 음료 캔을 사진 촬영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닦는다 그러잖아요. 이미지를 되게 쨍하고 엄청 멋있게 리터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묘사를 했어요. 알루미늄 캔 소재가 아주 반짝반짝하게 빛나고 물기 같은 것들이 맺혀 있는 것이 되게 잘 보이고 시원하고 청량감이 느껴지게 이미지를 리터치했음. 이런 식으로 다 묘사를 한 거죠. 그렇게 하루에 12개씩 광고 리뷰를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레포트를 했는데 많이 쓰는 날은 A4 용지 기준으로 20쪽을 넘게 쓰기도 하고 적게 쓰는 날도 10쪽은 넘게 썼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하느라 밤을 샌 적도 있었고요. 당시 사람들이 저 뭐 하나 했을 거예요. 근데 광고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그렇게 공부를 한 겁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그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저를 대상으로 노출되는 그 광고 소재 중에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었어요. 신선한 아이디어가 없었다라는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다 본 거예요. 지금 저를 대상으로 노출되는 광고 소재를 그 기간 동안 다 본 거예요. 하루에 12개씩 분석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대충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더라고요. 뭐 일례로 저희 회사는 토요일마다 이제 케이스 스터디라고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사님께서 화면에 내 배너 2가지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어떤 배너가 클릭률이 더 높았을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첫 번째 배너는 디자인이 엄청 멋지고 예쁘게 들어간 배너였고요. 두 번째 배너는 디자인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흰색 배경에 폰트만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자마자 두 번째 배너가 클릭률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그 생각이 맞았어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되게 단순했거든요. 사람들은 특히나 마케터들은 자기들이 만든 배너가 다른 경쟁사 배너보다 더 눈에 띄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광고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걸 사람들이 클릭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광고인 게 확실하면 그냥 스킵하잖아요. 그쵸? 사실은 제가 보고 싶은 컨텐츠에 집중하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광고 배너는 다른 경쟁사 광고 배너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컨텐츠와 묶여야 돼요. 그 컨텐츠 속으로 녹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 성과에 가장 영향을 줬던 건 디자인 요소들이 아니라 그 배너의 배경 색깔이었어요. 내가 보고 싶어하는 뉴스 지면이 흰색 배경 색깔이면 그냥 배너가 흰색이어야 돼요. 그래야 섞이죠. 내가 보고 싶어하는 지면과. 이게 막 검정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엄청 화려하게 배너가 딱 누가 봐도 광고 영역인 것처럼 들어가면 진짜 글자가 10글자도 안 돼도 사람들이 그걸 안 읽어봐요. 광고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사이트들을 공부를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좋은 평가를 얻게 되니까 그 일도 되게 좋아졌고 또 늘 공부하는 사람이 됐어요. 뭔가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할 때 공부하는 그런 습관들도 생기게 된 거고 학창시절 때는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했던 제가 뒤늦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배워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회사에서 3년 반 동안 돈을 벌었는데 정말 많이 받았을 때는 1,000만 원을 넘게 받았을 때도 있어요. 인센티브 포함해서요. 월급으로. 그러니까 나름 그 나이 대에 굉장한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대기업 다니는 제 친구들과 비교했어도 월급이 되게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3년 반 동안 회사를 다니고 그 다음부터 직장을 옮겨 다닐 때 갑자기 삶의 난이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탄탄한 포트폴리오가 생겼잖아요. 공부했던 자료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어딜 가도 저를 되게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제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굳이 저를 찾아서 면접 한번 보자라고 얘기하는 대표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시절부터 저한테 어떤 의뢰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빠졌는데 이걸 자사모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매출을 내고 싶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 라든지,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야근을 하는데 야근을 없애주세요 라는 요청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건데 1호점은 전라도 광주에 낼 거고 2호점은 부산에 낼 거고 3호점은 영국 런던에 낼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 프랜차이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다 해봤겠어요? 안 해봤지. 다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한 거예요. 밤새 공부하고 다음날 아침에 가서 실행하고, 이런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왜? 제 첫 번째 회사 생활 때 경험했던 그 무력감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이런 것들을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일을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잘 해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 모두의 사수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제가 3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정말 힘든 직장 생활을 했지만 30대 중반부터 지금 나이 40살까지는 인생의 난이도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걸로 돈을 벌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요 포인트인데요. 내가 한 분야에서 좀 탁월해지고 인정받으면 그 속도가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와 꼭 일치하진 않아요.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월급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일하는 거 대비.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확실히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전문성이죠. 어떤 분야에서 나만의 독자적인 관점으로 나만의 주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숙련된 경험치를 가지게 된다면, 제가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전환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배웠던 경험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 저는 완전 박봉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낮은 소비 수준으로 유지가 되니까 생활이 월급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갑자기 씀씀이가 커지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회 초년생 때 씀씀이랑 지금 씀씀이가 거의 똑같아요. 아마 들으시면 놀라실 수 있는데 이제 결혼해서 저는 가정을 이뤘어요. 제 와이프랑 제가 한 달에 쓰는 생활비가 적게 쓰면 110만 원 정도고요. 많이 써야 200만 원 정도예요. 진짜 작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막 자린고비처럼 아껴 쓰기만 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분 내고요. 뭐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옷도 사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행도 가요. 그걸 매일 하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저희는 계획적으로 돈을 모아서 그런데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근로소득일 때 우리가 절약하고 저축하는 습관을 배웠죠. 그리고 전문성도 쌓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업소득으로 전환됐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제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잖아요. 직장생활 다녔을 때보단. 그러면 이 많이 벌리는 돈이 전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모일 거 아니에요. 안 쓰니까 돈을. 그럼 그 모인 돈이 은행에만 쌓이면은 아깝겠죠. 아깝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냥 누가 재테크를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그때 되면 저절로 들어요. 그냥. 그래서 부동산이랑 주식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산으로 지금 바꿔서 그것이 불로소득으로 전환되고 있는 거고요. 이 모든 과정이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저한테는. 그리고 40살이 됐을 때 실제로 훨씬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길게 보셔야 돼요. 지금 갑자기 삶이 별안간 나아지지 않아요. 지금 좀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 속에 계시더라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시고 나 자신의 독자적인 전문성을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보상이 생각만큼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조금씩 나만의 독자적인 어떤 전문성을 쌓게 되면 나중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업을 하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정년퇴직의 연령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너들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잘 안 뽑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바꿀 수 없는 물줄기입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실 거예요. 계속. 근데 그때 내가 갖추고 있는 전문성이 없으면 그때부터
깜깜해지는 거예요, 눈앞이. 지금까지 나의 회사 생활과 연결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또 다른 걸 배워야 돼요. 스마트 스토어를 배워야 하거나 유튜브를 배워야 하거나 블로그를 배워야 하거나 이런 식이라고요. 중국집 배달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40, 50대 가장들이 지금 현재 그래요. 주말마다 부업을 한다고요. 네, 요식업을 하기 전에 치킨 배달부터 시작하고, 왜냐하면 시스템을 배워야 되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내 전문성과 연결된 사업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기술을 따로 배운다고요. 근데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지금부터 집중하시면요.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서 내 전문성과 연결된 형태로 사업을 만드신다면 그때는 내가 직장 생활에서 일한 만큼 내가 충분한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내가 진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못 받았던 걸 그때 다 돌려받아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대가를 사업을 할 때 결국 돌려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받은 돈만큼 소비 수준이 높아지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그냥 소비 수준이 유지되는 사람이 있어요. 소비 수준이 유지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현금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럼 쌓인 현금을 가만히 두지 못할 겁니다. 아까워서. 그리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돈이 벌려면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실 거예요. 돈 쓸 시간도 없이요. 그 시점이 되면 자산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안정적이고 탄탄한 현금 흐름이 생긴다면 투자를 할 때 훨씬 더 투자를 잘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일 때는 지금 바로 벌어들이는 돈이 한 달에 예를 들어 200만 원이야.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생활비를 쓰고 50만 원은 저축하고 50만 원은 교통비, 뭐 통신비 이런 걸로 나가요. 그러면 50만 원씩 모으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냥 직장 생활에 이제 100만 원 정도 나를 위해서 쓰고 나머지 돈은 그냥 저축을 해요.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급여가 올라가도. 근데 내가 나중에 이제 몸값이 1000만 원이 됐어요. 한 달에. 사업을 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100만 원만 묶어놓고 900만 원의 여윳돈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900만 원을 예를 들어 주식을 샀어요. 근데 내가 산 주식이 망했어. 근데 그래도 불안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다음 달이면 900만 원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눈을 기르는 것도 되게 안전하게 쉽고 빠르게 길러지겠죠. 그 사회 초년생 시절에 재테크 공부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정말 어거지로 재테크 공부하는 것보다는 몸값을 올려서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면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안전하고 탄탄한 현금 흐름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빠른 거예요, 결국. 이렇게 그 현금 흐름이 안전하고 많아지면 그 돈이 자산으로 전환됐을 때 불로소득으로 돌아오는 거, 뭐 월세를 받던 아니면은 배당주를 사가지고 배당금을 이제 받던 뭐든지 간에 어쨌든 나는 일하지 않았는데 돈이 일해서 받는 돈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점점 더 그게 많아지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배당주나 부동산으로만 한 달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남는 돈이 생겨요. 점점 더. 그러면서 생활의 안정성이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사업이 조금 안 돼도 나는 지금 자산이 있으니까 내 생활에 타격을 안 입는 거예요. 길게 보고 요런 흐름으로 인생을 경영하셔야 돼요. 지금 근로소득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올리고 전문성을 쌓는 시기죠. 되게 힘들고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실 거고 내가 그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계속 고민하시면서 어떻게든 살아내셔야 되는 시기예요. 이 시기를 근데 잘 견디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이때 쌓은 전문성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요즘 시대의 사업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들면 나이가 30대 중반만 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하게 지금 내가 뭐 요식업이라도 해야 되나? 내 부업이라도 해야 되나? 내가 내 사업이라도 해야 되나? 이런 사회적인 압력을 엄청 심하고 더 세게 받을 거예요. 더 세게. 그러니까 그 시기에서 갑자기 쪼들리게 뭔가를 의사결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탄탄한 전문성을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산성 관리를 통해서 이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내가 어떤 전문성을 쌓고 싶은지가 목표가 돼야 돼요. 방향성이 돼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쌓여 나중에 내가 무슨 사업을 하게 될지는 모르죠. 지금. 우리는 근미래만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늘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일을 하면서도. 내가 나중에 뭘로 먹고 살지를. 그렇게 해서 사업으로 전환되었을 때 소득이 극대화되고 그렇게 했을 때 남는 돈을 계속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시거나 재테크를 하셔야 돼요. 주식을 사시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전하게 진짜 연금처럼 따박따박 나오는 현금 흐름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삶이 편해져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게 되고. 이해되세요? 이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금 내가 어떤 시기를 건너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40살 이후부터 삶이 굉장히 팍팍해집니다. 특히나 지금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신이 성공했던 방법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면 부자 된다, 저거 하면 부자 된다, 월 1,000 벌기 쉽다, 뭐 월 5,000 벌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후킹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눈과 귀를 다 가리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은 강사밖에 없어요. 그건 강사들의 경제예요. 수강생들을 많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부자가 되는 거지, 실제로 한 달에 1,000만 원, 5천만 원씩 벌고 있는데 누가 그 방법을 교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온갖 자기 자신을 현혹시키는 말들, 이런 것들에선 눈과 귀를 닫고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한 경제력은요, 충분히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길게 보시고 40살, 50살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는지를 잘 설계해 보세요. 지금 제 얘기를 바탕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생산성 관리가 실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생산성 관리할까를 정하셔야 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 회사를 이직하기 위해 생산성 관리를 하지만 이건 생각보다 금방 이루어질 거고요. 이직하고 나면 생각보다 그 회사에 금방 적응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다른 목표, 다른 목적이 필요해집니다. 그 회사를 계속 다니는 이유가 필요해져요. 그러지 않으면 그 회사 생활이 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런 불안감 속에서 회사 생활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를 한번 듣고 한번 삶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좀 잘 점검해 보시면서 지금 저와 생산성 관리 수업에 참여하시는 걸 하시면 좋겠고요. 매일매일 하루하루에 집중하면 그게 쌓여서 실력이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별 한 감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